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종국입니다. 지금 이번 시간 동영상은 이제 정치 변동론에 있어서 중요한 축을 점유하고 있는 근대화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근대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으로 보는데, 이 근대화가 무슨 뜻이냐? 그럼 아주 쉽게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전통 사회가 근대 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을 근대화라고 한다. 끝. 네? 너무 쉽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정의는 좀 부실한 정의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그러면, 근대화라는 말을 동의어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여기서 물론 그 전통 사회라는 개념과 근대 사회라는 개념을 더 세분해서 넣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지식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 근대 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이 말 자체가 근대화라는 단어의 그 번역일 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동의어 반복이라고 그러죠. 동의어 반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 사실은 그러면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 근대성, 모더니티라고 영어로 이제 부르는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인데, 아쉽게도 이 과목에서는 근대성을 따지는 것은 이제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근대성 문제를 다루려면 그 현대 철학에 관한 강의를 좀 들으시면 아주 그 재미있는 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성 반대가 이제 근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은 하지만, 이제 또 그 근대성이라는 단어 다음에는 또 탈근대성이라든지 에, 또는 후기 근대성이라든지 뭐 여하튼 그, 여러분들이 사실은 많이 쓴 포스트 모던이라는 개념 의외로 많이 쓰는데, 이 모던과 포스트 모던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 가지고 수많은 학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걸 다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이 근대화와 관련된 정치 발전 이론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한번 이 시간에는 다루어 보도록 하십시다. 모든 이론이 그렇듯이 모든 이론은 역사적인 겁니다. 역사적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역사적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변해 왔어요. 그 변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던 포스트 모던을 따지는 철학계에서 근대성을 다루는 것하고 이 정치학에서 근대화와 정치 발전을 다루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다루는 내용도 다르고, 물론 당연히 또 다루는 학자들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학문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의 역사적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철학에서 그 근대성이나 탈근대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여기서 지금 들으시면서 조금 이 비교 대조하면서 들으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 로널드 칠코테라는 분이 Theories of Comparative Politics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게 개론책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비교 정치 이론이라는 것으로 썼지만, 이분이 엄청나게 독서를 많이 하시고, 이제 또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이제 이분 걸 텍스트로 삼아서 공부를 좀 했는데 아주 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수많은 이론들을 다 읽어보고 다 읽어보셨겠죠.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믿어야지. 다 읽어보시고 또 그 핵심을 골라서 이제 이야기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온 지가 오래된 책인데 혹시 이쪽으로 공부하실 분은 이 책에서부터 시작하면은 도움이 좀 됩니다. 여하튼 정치 발전 이론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이론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정치학 쪽에서 특히 이제 정치 경제학 쪽입니다. 사실은 나타난 이 동네에서 다루는 이론들, 첫째로는 근대화 이론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신좌파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종속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 네 번째로 세계 체계론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이 동네에서 주로 다루는 이게 순서이기도 하고 또 피차의 상호 다 이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래 지금 그거부터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미국이 이제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세계를 장악한 패권 국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패권 국가로 나타나서 그 몇 가지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평화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미국이 추구하는 그러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체제를 항구적으로 고착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국가적 목표를.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그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세계 체계를 재정립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미국 사회과학 그 연구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뛰어난 연구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책도 써내고 하는 중에 로스토우, W.W. 로스토우라고 이제 보통 이제 풀네임을 부르는데 로스토우 교수가 지었던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책에 경제적 성장의 5단계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1960년에 나온 책의 핵심 내용인데 그게 나온 것이 이 근대화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그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대화 이론 뭐 데이비드 애프터라든지 무슨 뭐 헌팅턴이라든지 이런 다 여기에 포함되는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분들도 있죠. 앞에서 이야기된 뭡니까? 루시안 파이라든지 마틴 립셋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이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하던 분인데 근대화와 정치 발전을 이렇게 겸해서 주장한 분으로서는 이 로스토우 5단계 이론이 가장 유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연구를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연구들 자체가 이제 정치적인 메타포 또는 정치적인 맥락으로 이데올로기로 실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 경제 성장의 5단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에는 일단 전통사회의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게 1940년대 서구 사회 정도가 아니면 다 전통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했죠. 전통사회와 근대사회로 양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단
근대 사회 이전 건 다 전통 사회예요. 그런데 근대 사회로 그냥 가는 게 아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로 도약 준비 단계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도약 단계. 이게 테이크아웃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지만 영어상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륙 단계라고도 하고 도약 단계라고도 하는데 뭐든지 비행기가 이륙하는 거니까 이륙이라고 하는 게 말이 맞지만 또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비행기보다는 이렇게 무슨 뭐 사람이 뛴다든지 도약한다든지 또 무슨 또 무슨 사슴이 도약한다든지 뭐 그런 관점으로 발전과 연계시켜서 본다면 도약이라는 이러한 번역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성숙 단계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성숙의 정착 단계죠. 사실은 이 단계가 네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도대중 소비 단계, 이것이 경제 성장에 있어서 최고의 단계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사실은 두 개념이에요. 세 번째 단계와 다섯 번째 단계. 이 도약 단계를 어떤 사회가 거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근대화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다는 그러한 의미가 벌써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재밌죠? 그 도약 단계를 이렇게 도약을 하지 못하면은 언제나 땅에서 기고 놀아야 되고, 도약을 해야만 비로소 이제 하늘에서 놀게 된다 이런 거지. 예. 그뭐 성숙 단계는 도약과 고도대중 소비 단계의 중간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고, 도약 준비 단계는 전통 사회가 도약하는 가운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섯 개는 사실은 세 단계인데 전통 사회 단계와 도약 단계, 그다음에 고도대중 소비 단계. 이 고도대중 소비 단계라는 건 뭡니까? 이제 산업적으로 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민주적으로 다 완성이 돼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에서 완성이 돼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풍요하게 살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소비가 미덕인 단계가 됐다 이게. 오마이갓. 그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미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비가 미덕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뒤에 미국 패권에 관한 설명, 특히 이제 제가 개발한 그러한 뭡니까 덕산 마을 우화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여하튼 중요한 것은 고도대중 소비 단계라는 것이 인류의 최종 단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론적인 맥락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것은 신좌파 이론이에요. 사실은 1960년대부터서 미국은 좀 약간 옹색한 상황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베트남 워죠. 응? 폴크스바겐이 아니고 베트남 워. 베트남 전쟁에 빠져들게 되는데, 이 베트남 전쟁에 빠져들면서 미국 체제의 정당성과 미국 체제의 기능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반전 메타포가 또 반미 메타포로 발전하기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미국의 교육방송 PBS에서 만드는 베트남 워 7부작
7부작이든가요? 그걸 한번 그 그건 뭐 쉽게 여기저기서 다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베트남 전쟁이 지금 한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그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별로 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나는 대로 특히 요사이 시간 많이 나죠? 그 독서도 좀 많이 하시고 말이에요. 그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다그이 절약이 되니까 이 독서하시고 또 독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베트남 7부작 PBS 베트남 7부작 그 영화도 좀 감상을 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 우리가 엄청 어설프게 생각을 했던 그 베트남 전쟁이 왜 미국이라는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그 상처를 주었는지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신좌파라는 것이 이제 같이 나타나게 됐어요. 뉴레프트라고 불리우는 그 이론적 맥락이 나타나는데 이 맥락은 바로 이제 이 근대화 이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 인류 문화의 정점에 서 있고 그 경제에 있어서 완성한 그러한 그 완벽한 사회라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를 이제 하는 거죠. 여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분은 폴 스위지라는 분과 폴 바란이라는 분인데 이 폴 바란은 이제 그 경제성장론에 나온 아주 중요한 그러한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논리의 핵심은 바로 이 경제적 잉여에 관한 거예요. 경제적 잉여. 그러니까 요 앞에 있어서는 경제라는 것은 시장에서 가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냥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게 전부 다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공을 하면서 주발을 하나 만들었다. 나무 주발을 하나 만들었다. 나무 주발의 가치는 나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정말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입해 가지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정말 돈으로 따지면은 뭐 100만 원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나 사실은 내놓으면 이게 뭐 거의 뭐 한 4, 5천 원도 안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좋은 나무 주발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만든 그 부실한 것이 뭐 제 가격을 받을 리가 없지요. 물론 겉에다가 이제 이건 백종국 교수가 유일하게 만든 그 나무 주발이다, 이렇게 이제 뭐 상표를 붙여 놓으면 혹시 좀 뭐 제 이제 제자들 중에서 좀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핵심은 이거예요. 시장에서 시장 가격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그 상품의 가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메커니즘 하에서 사실은 고도대중 소비도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 신좌파 이론 중에 특히 폴 바란의 분석에는 중대한 함의가 있어요. 이 경제적 잉여는 실제적 잉여와 잠재적 잉여로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적 잉여와 잠재적 잉여로 나타난다. 실제적 잉여는, 잠재적 잉여는 뭐야? 실제적 잉여는 바로 이제 그 시장의 가치로 나타나는 것이죠. 시장의 가치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잠재적 잉여는 뭡니까? 실제적 가치로 나타나지 아니한 그러한 그 가치 요소가 그 상품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시장에서
가격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나무 주발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나무 주발이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다음 주에 가서 팔 때는 4,000원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 나무 주발 그 정교한 뭐 정교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정교한 그 품성을 보고 나중에 그거 이제 한 그 4, 50년 뒤에 그것을 저기 뭐냐 경매에다가 내놨어요. 응? 백종욱 교수가 유일하게 만든 나무 주발 정교하게 만들었고 나무는 무엇이고 뭐 이렇게 쫙 하면 갑자기 그게 50만 원 이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 그 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느냐고. 사실은 그 50만 원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잠재적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이 폴 바란이 그 발견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실제적 잉여와 잠재적 잉여가 사실은 이 경제적 전유, 즉 말하자면 또는 잉여 가치 유출이라는 이 뒤에 나오는 개념, 그 이론적 기반을 만들어준 그러한 것이 이제 그러한 그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적 가치와 잠재적 가치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아 보이지 않아요?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뭐 거기까지 가려면 곤란하겠네. 권력 이야기할 때 실제적 권력과 잠재적 권력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 권력과 잠재적 권력에 있어서는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면 실제적 권력이지만 누군가가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역량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의도에 맞출 생각을 했다면 그건 잠재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있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신좌파 이론은 그러면 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실제로 그 미국이 이제 세계적 수준에 있어서 최고의 경제성장 단계에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지금 그 세계의 다른 노동자들의 잉여를 착취해서 그것을 전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뉘앙스를 주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재 폴 스위지 교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그 세계 자본주의 문제를 다루고는 있는데 여하튼 이 기본 개념에 있어서의 유용성은 이제 그 뒤에 바로 종속이론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종속이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제가 이제 한 사람씩만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무슨 이론이 나왔는데 누구는 뭐라 그러고 누구는 뭐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 목적이 아니에요. 각각의 이론이 가진 그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부각시키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 사람씩 대표자를 골라가지고 설명해서 이렇게 징검다리로 넘어가는 전법을 하는 수밖에 없죠. 이게 유명한 징검다리 전법입니다. 여기 봅시다. 안드레 군데 프랑크의 종속이론이야말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요약하는 거예요. 지금 종속이론 좌파가 있고 프랑크가 이제 같이 속하죠. 종속이론 우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오스벌드 승켈처럼 그야말로 전형적인 중남미에서부터 시작한 종속이론가들이 있고 프랑크처럼 미국과 이 중남미를 오고 가면서 연구를 진행했던 그러한
이론가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안드레 군데 프랑크는 저발전의 발전이라는 그 종속 이론의 핵심을 잘 설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라고 불렀죠. 그럼 무슨 뭐 회계망측한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꽤 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이 시간 동안 이 시간으로 지금 이제 경제 성장을 진행한다 이게 GDP 전체 GDP를죠.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이제 성장한다면 이거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 발전이 이거지 뭐 별게 있어요? 이제 이 통계상으로는 가장 쉽게 보여주는 건데, 자 이것은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런데 어떤 국가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B 국가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A 국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어떻게 하기는요. 뭐 A 국가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B 국가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A 국가에 살면 더 좋죠. A 국가는 발전다운 발전을 하는데 B 국가는 성장은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A 국가보다 훨씬 더 낮게 성장할 뿐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체제 내에서 A 국가와 B 국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는 격차가 여기 이 정도만 격차가 났었는데 지금 이때는 격차가 이렇게 난다. 예? 거의 여기서의 뭐 2배 정도 이쯤으로 해야 되겠지. 2배 정도 되는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발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상대적으로 저발전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이 이제 기본 컨셉이에요. 그러나 이 저발전이라는 말은 단순히 GDP 그 성장 속도가 느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제 4개로 다 설명을 하는 건데, 여하튼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잠재적 잉여 가치가 유출이 돼서 여기 잠재적 잉여 있었죠. 잠재적 잉여 가치가 그 국가에서 머무르지 않고 무역이라든지 또는 특히 그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 다국지역 기업이라는 형태로 밖으로 유출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주제, 이 명제가 이제 프랑크가 어떻게 전개하는지 한번 봅시다. 첫째로 프랑크가 강조한 것은 착취고리예요. 여기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고 봅시다. 북아메리카고 남아메리카가 있다. 그럴 때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도 나름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북아메리카의 발전을 따라가지는 못해.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격차로 계속 더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종속이론가들의 입장에 따르면 이 중남미의 가치를, 잉여 가치를 세계 자본주의 방식으로 북미, 특히 미국이 이것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유한다고 또 표현하기도 하죠. 전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착취 고리를 따라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식민지 때는 노골적으로 식민지를 착취했어요. 그러나 신식민지 이론이라고 네오콜로니얼리즘이라고도 하는데, 신식민지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다 시켜줬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경제적 잉여 가치의 착취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건 착취 고리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미네소타주에 있어서 무슨 오렌지 농장이 있다. 이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를 생산하는 건 누구예요? 오렌지 생산 노동자, 빼온이라고 불리우는 노동자들이다 이게. 이제 그 임금 농업 노동자들이에요. 응? 단기적으로 이제 인체 사우파울로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을 수학계에만 끌고 와가지고 쓰는 농업 노동자들입니다. 빼온이 생산을 한다. 빼온이 생산을 한 것을 생산하는 빼온들은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을 1달러씩만 받는다 치자. 1달러씩. 그런데 요것을 지금 모아가지고 이제 파는 사람은 누구예요? 파는 사람은 에산시에로스. 이제 대농장주들이죠. 아유, 이게 뭐 상당히 어렵네. 이 오렌지 농업 노동자들이다. 이게. 오렌지 농장을 가지고 있는 농장주다. 에산시에로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걸 어디다 팔아요? 사우파울로에 있는 이 오렌지를 사우파울로에 있는 이 수출 업체에다가 팔겠죠. 예? 수출 업체, 익스포터, 익스포터들한테 판다. 그러면 이 수출 업체들은 이것을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마이애미에 있는 델몬트 사러 가져가는 거예요. 델몬트 사러 가져간다. 오렌지를 이제 한 통을 빼온이 수집했을 때는 수집해가지고 에산시에로에서 이기면서 일부를 받아요. 그런데 이 농장주들은 이 한 통을 수출업자에게 넘기면서 10불을 받아요. 10불을 받는다. 10불. 그런데 이 수출업자들은 이것을 델몬트에 옮기면서 30불을 받아요. 그리고 델몬트사는 이것을 노동자를 통해서 가공해가지고 실제로 팔 때는 100불을 받고 판다. 한 통에. 예를 든 거예요. 무슨 오렌지 한 통이 100불이라는 게 아니고 같은 단위가 여기서 1불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여기서 이제 100불이 돼서 파는데 사실은 이 종속이론가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델몬트 사이 주식은 어디서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그러한 이제 캐피탈리스트들, 대자본가들이 금융자본가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게 델몬트의 주식을.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여기서 각종 주식 행위를 통해서 천불을 받아먹는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한 오렌지 한 통인데 이 오렌지 한 통이 여기는 1불만 놔두고 가고 여기는 10불만 놔두고 여기는 30불만 두고 가고 여기는 100불 두고 가고 최종적으로는 1000불어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뉴욕에 있는 이 금융자본가들의 1000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농업 노동자들이 만든 1000불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농업 노동자들한테는 1불만 주고 999불은 중간에서 다 나눠 먹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그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빼오는 에산시에로스에게 그 착취당하는 거지만 사실은 에산시에로스들은 농장주들은 익스포터들에게 착취당하는 거고 익스포터들은 그 이 다국적 기업에게 착취당하는 거고 델몬트라는 다국적 기업에 착취당하는 거고 다국적 기업은 또 누구에게 착취당하는 거야? 뉴욕에 있는 금융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잉여 가치가 사실은 이게서 100% 구현되는 게 아니고 첨불이라는 전체 여기서는 첨불이 이제 현재화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전부 잠재적 가치로 남아서 연결이 됐었다. 그래서 착취 고리가 발생합니다. 노동자는 농장주가 착취하고 농장주는 수출업자들이 착취하고 수출업자들은 다국적 기업이 착취하고 다국적 기업은 뉴욕의 금융자본가들이 착취하는 이러한 그 착취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사실 뭐 이 점 때문에 이제 정통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 이 종속 이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민족주의 이론으로 넘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농장주는 이제 자본가고 이게 농업 자본가들이니까 농장주가 착취를 한다고만 이 얘기를 하고 끝나야 되는데 농장주들이 다국적 기업에게 착취하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 종속 이론을 너무 그 마르크스주의하고 바로 연결을 하는 것은 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평등 교환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감을 잡으셨겠지만 공산품과 농산품 사이에 또는 1차 산품과 2차 산품 사이에 그 불평등한 교환이 발생한다는 것. 특히 공산품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가치가 증대되는 데 반해서 농산품들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고착된다는 점에 있어서 불평등한 교환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협상 가격차라는 표현도 썼어요. 농산품 가격은 느리게 증가하는 반면에 공산품 가격은 빠르게 증가한다. 그래 이게 뭐예요? 이제 가위 같잖아요, 가위. 그래서 이렇게 협상 가격차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게 내부 식민지죠. 이게 내부 식민지는 이제 진짜 이 종속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이렇게 잠재적 잉여 가치를 착취하려면 또 유출시키려면 이 라틴 아메리카 내부에서 민중어 다수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민중어 다수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잉여가치 유출이 발생하지 않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라틴 아메리카는 그걸 통제하기 위한 아주 적절한 구도가 있어요. 일단 인종적인 구도가 있어요. 여기서 빼온과 같은 사람들은 대개 인디오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혼혈들이죠. 그리고 에산시에로스는 뭐예요? 되게 백인 계열이죠. 그래서 인종적으로 벌써 이 다수의 유색인종들을 백인종들이 식민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국가 내에서 식민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굉장히 식민화 논지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